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굴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되게 네. 바쁘게 지냈어요. 꽤 바쁘게. 굴비님이라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영광 사시는 것 같아. 저 글빛인데요. 글빛. 기억나세요? 네. 굴비라고. 이거 알죠. 네. 기억나죠. 근데 닉네임 굴비로 바꾸셨잖아요. 네. 네, 제가 닉네임을 2개를 쓰고 있는데 네. 주변에 이제 글빛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저를 알아볼까 봐 사실은 시원님이 그때 굴비를 그렇게 읽었죠. 바꾸셨습니다. 저번에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그 옆에 좀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애는 좀 어떻다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우님 알아요. 알아요? 그럼 네. 그만해야겠다. 이게 진우님 한 70만 때부터 네. 나락을 갔죠. 네. 어머.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 한참 호기심 해결할 때입니다. 그쵸. 아직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드림 하실 때.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 다 궁금해 할 것 같아. 뭐요? 그것을 알려드림을 다시 할 생각은 있어요? 소재가 떨어졌습니다. 소재, 그쵸. 예. 저도 로스트 한창 달리다가, 이미 했던 거 이거 다 또 해야 돼. 100만 컨텐츠다라고 했는데, 소재가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진용진님 유튜브에 댓글 한번 달았었어요. 차단당하셨나요?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거요? 제가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별로여가지고 아마 안 하셨을 텐데 네. 반장만 했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반장 선거를 하면 누가 반장이 될까? 진짜 그거 차단해요. 나는 기발한데요. 그거 차라리 부반장 애들만 모아가지고, 반장 한번 시켜주지. 너무해. 저기 진용진님 그것을 알려드림 사연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려놨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 그거를 보고 되게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애를 가둬서 키울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창의력이 저렇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한번 통화를 할 뻔도 했었어요. 저랑요? 제가 이제 그때 유튜버를 했었었는데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1대1 코칭권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클래스 101 측에서 전화가 와서 진용진 님이 전화로 답변을 하시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소심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이제 메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장문의 메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요리에 관한 유튜버였는데 네. 썸네일을 3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미담이네. 그때는 용진이가 한창 되게 열정적이었을 때예요. 이거 좀 내보내주세요, 진짜로. 이거 다 잘라주세요, 편집. 이건 진짜 좀 내주세요. 이거 제 녹화본을 저한테 주세요. 얘가 지금 사랑이 고픈데, 근데 용진이 입장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제 얘가 한창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그림 그렸던 거는 아마 좀 감성 좀 많이 팔았을 거예요. 진용진 만화 1, 2, 3화 검색해보시면. 네네. 진짜 저도 흘러가면서 봤는데, 웁니다.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라이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와, 이걸 감성을 이렇게 판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풀었거든요, 제가 진짜로.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그렇게 느끼셨죠, 약간. 제가 그거를 유튜브 하기 전에 그렸었어요. 맞네. 완전 21살 뭐 이럴 때요. 네. 원래 꿈이 뭐였어요? 원래는 이제 뭐 래퍼도 하고 싶었고, 뭐. 다 했잖아요. 웹툰도 하고 싶었고, 뭐 그렇죠. 창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굴비님, 혹시 용진이 랩 했을 때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유튜버 중에 네. 몇 명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셔서 오늘 저 정말 놀랐어요. 그래요, 우리 굴비님. 그림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키워드는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장례식, 네. 그다음 빙의, 규칙이에요. 장례식, 빙의, 규칙? 규칙이 조금. 그치, 변수인데? 규칙. 빙의되는 규칙이 있는 거야. 장례식장만 가면 빙의되는 규칙. 장례식장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빙의에 걸리는 거지. 그게 무섭다.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막 두서없이 막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막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딸한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거 보지 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동물들이 많이 죽었던 그 집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책을 되게 많이 네. 읽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한 책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도 읽고, 구마나 뭐 이렇게 엑소시즘 아니면 그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 그 구마 영상도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또 실제로 겪기도 하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 인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영상들을 사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찾아봤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에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다 거짓말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큐멘터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쪽은 보는데 이제 유튜브는 안 본 거예요. 근데 인제 딸내미가 그날 딱 2 개만 보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찐인데?' 하고 인제 몰입을 해서 봤죠. 그래서 그날 아이를 2 개를 같이 보고 애를 재우고 제가 그날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원님 영상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도 그거를 인제 다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을 본 네네. 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네. 영상을 본 것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는 오로지 제가 경험한 것만 시청자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용진이도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해 봤고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장비 가지고 주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 시청자들이 보여요. 시청자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는 진짜 신기해. 근데 윤시원이 하는 건 다 주작이야. 이런 게 또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걸 앞쪽으로 내놨던 게 뭐냐면은 야, 사람이 말 한마디 거짓말할 수 있는 게 더 쉽지 장비를 가지고 조작하는 게 더 쉬울까? 라는 부분에서 그쵸. 장비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무당을 분의 이제 그 말 한마디를 좀 믿는 시대로 다시 넘어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죠, 사실 저는 이 입장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쪽의 책이나 아니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사실 그런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귀신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빙의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도 '아 이런 경로를 통해서밖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거를 사실 보고 가끔 이렇게 시호님이 장비를 놓으시는 것도 보면은 사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계속 인제 거의 모든 영상을 거의 다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정말 이렇게 경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희는 인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실제로 봤고 그다음에 그 동선을 가지고 귀신들이 움직이는구나를 되게 증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사람 찐인데?' 그러고는 인제 정말 거의 다 봤어요. 시원이 대단해. 이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선생님 이거 해요. 이거 미담 특집인가요? 저요, 우리 굴비님 이야기 한번 제가 흥미가 지금 많이 돋거든요. 에이. 영지가 치킨 사준대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굴비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테니까 혹시 준비되셨나요? 예.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거는 인제 저희 집에서 동물들이 많이 죽어 나갔던 그 의정부 집에서 인제 대구로 이사를 갔을 때 얘기예요. 인제 그때 저희가 되게 가진 돈도 없고 아버지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힘들게 내려갔기 때문에 대구 가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인제 사람이 직업이 튼튼하고 돈이 있으면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상황에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친척들이건 친구들이건 인제 아빠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을 벌린다거나 인제 불편했겠죠.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정도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식들도. 그래서 인제 공부도 사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는데도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은 오빠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오토바이에 이제 뒤에 타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봉고차라 그러죠. 지금 이제 스타렉스 같은 차랑 사고가 났는데 이제 부딪히는 순간 오빠는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붕 떠서 이제 도로에 던져진 거죠. 다행히 헬멧은 쓰고 있어서 죽지는 않았는데 갈비뼈랑 팔이랑 이런 부분이 다 골절이 되고 특히 오른쪽 다리가 정말로 심하게 많이 다쳐서 철심을 7개 정도 박았어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도 계속 사고가 생기니까 아빠가 술을 점점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기도 하시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게 조금씩 변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그때도 이제 성경책을 맨날 읽으시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그걸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교회 나가서 뭐 하냐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성경책을 이제 어느 날은 찢어서 막 변기에다가 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으면서 아빠가 어느 날 직업을 구하시고 이제 거기를 꾸준히 좀 다니셨을 때 얘긴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집처럼 이렇게 가까운 쪽은 아니었고 집으로 오는 그 이제 으슥한 도로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을 하세요. 여러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고 그냥 못 넘어가세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오는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강목을 아빠한테 휘둘러요. 근데 아빠가 정면에 얼굴에 맞아서 아빠의 이빨이 한 4-5개가 다 나가요. 그때 상황이 진짜 안 좋았던 게 앞니가 없으면은 음식도 못 드시지만 진짜 문제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앞에 있는 이빨이 다 없어지면 사람이 발음을 할 때 똑바로 된 발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직장을 또 다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인제 그때는 저희가 돈이 정말 없었을 때라 그 이빨을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아빠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시는데 거의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인제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정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노가다라 그러죠. 근데 노가다나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칠기도 하고 그러니까 욕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막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함부로 사시는 게 아빠는 정말 싫으셨대요. 그중에서도 이제 몇몇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시지만 되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아빠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쪼끔씩은 어울리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인제 친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인제 어느 날 아빠가 계신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아래쪽에 시멘트를 이렇게 다지면서 이제 철근을 이렇게 세워 둔단 말이죠. 그쪽에 떨어지시면서 이 철근에 몸이 이게 관통이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대로 인제 그 상태 그대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인제 그분은 그래도 아빠가 인제 인간관계를 좀 맺고 계시던 그런 성실하게 계신 분들 중에 하나셨는데 저희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인제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뭐 그런 죽음에 가는 거 아니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뭐 이러면서 다 몰려간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나마 마음이 좀 맞던 두 분하고 같이 장례식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늦게까지 그 빈소에 계시다가 느지막이 집으로 출발을 하셨거든요. 버스를 타고 집까지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되게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세요. 그래서 '아 도저히 이걸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겠다.' 해서 중간에 인제 급하게 내려서 어딘가로 숲을 가서 볼일을 보시고 그다음 버스를 탔는데 한 정거장도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인제 구토도 생기고 설사도 생기고 이러면서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정거장도 못 가서 바로 내렸대요. 내려서 구토랑 설사를 계속 하시면서 몇 걸음 가다가 또 구토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막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시고 그 버스에서 내린 시점부터 집까지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제 힘들게 집에 도착을 하셔서 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엉망이 된 그 상태 그대로 안방에 그냥 쓰러지셨어요. 엄마가 보니까 인제 아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물을 떠와서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고기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제 점점점 하얗게 질려서 인제 의식을 잃어가는데 엄마가 너무 겁이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대요.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 이제 탈수 증상 같으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병원으로 구급차로 이송을 하고 인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는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그대로 몸이 얼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인제 엄마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로는 자기는 약간 의식이 작게 돼서 뇌 한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인제 이 몸과 이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가지고 인제 엄마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엄마 시야에서 보이기는 보인대요. 근데 이게 엄마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에 있는 데 가서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막 퍼와 가지고는 아빠 얼굴 위에다가 막 인제 집어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말들을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영상을 보면 이렇게 흉가 같은 데 가시면 시원님이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금으로 거의 싸대기를 치듯이 정말 이렇게 파워 있게 집어 던지시는 거죠. 근데 인제 엄마의 눈에 그 순간에 아빠 몸에 있던 그 검은색 형체가 소금에 튕겨져 나와서 바닥에 통통통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다가 방롱 위로 픽 올라갔는데 나중에 인제 저희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데 그 검은색 형체가 뭔데?"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옛날에 이게 보던 그 먹개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록색 괴물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초록색 괴물인데 검은색 형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빠는 그 소금 싸대기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 그리고 엄마는 그 인제 검은색 그 먹개비가 거실을 지나서 저희 방으로 들어간 걸 보세요. 그래서 인제 저희한테도 소금 싸대기를 이제 시전을 하시죠. 근데 인제 그때는 오빠하고 저하고 2층 침대를 같이 쓰고 있었고 제가 1 층에 자고 오빠가 2 층에서 잤는데 엄마가 소금을 정말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소금을 뿌리시니까 그 순간에 둘 다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잠에서 깨고 나서 '아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진 같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되게 짧은 파마 머리였는데 이 머리카락이 모두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엄청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 그러니까 유리알처럼 약간 이렇게 번들거리는 느낌도 들고 되게 막 살기가 느껴진다고 하나? 정말 그거를 보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눈을 하고 저희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저희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보고 계셨는데 "당장 여기서 썩 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막 치시는데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 근데 인제 오빠가 그 순간에 '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보고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저를 딱 지켜주고는 자기는 인제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인제 엄마는 이렇게 저희 집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그게 안방에 있다가 오빠하고 제가 있는 방으로 와서 거기서 소금을 막 집어 던지니까 얘가 그 소금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를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가 주방으로 가면 엄마가 주방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다음에 화장실로 가면 엄마가 그곳을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소금을 뿌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2 층에 있는 이 난간을 지나서 그러니까 안방과 저희 방을 지나서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인제 옥상에는 그때 당시에 인제 제 키 정도 되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 항아리에는 소금이 가득 인제 왕소금이 가득 있었는데 엄마가 인제 김치를 담그시거나 이제 뭐 물김치를 담그시거나 그럴 때 인제 쓰는 인제 소금은 이제 오래 묵히면 좋다 그래서 간수를 빼면서 거기서 인제 오래 쓰고 계셨던 소금인데 엄마 그 검은색 형체가 엄마 말로는 그거를 지나서 인제 소금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옥상을 가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세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셔서 이제 엄마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엄마를 결박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힘도 그렇고 사람 눈빛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저희 엄마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팔로 이제 아빠를 탁 밀치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아빠가 뒤로 이렇게 쭉 밀려나서 너무 놀란 상태로 엄마를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던 오빠가 그 장면을 보고는 아, 저거는 정말로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 항아리를 엄마가 그 커다란 항아리를 그냥 반으로 딱 눕히셔서 거기서 소금을 계속 퍼내시는 거예요. 퍼내시고 그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집어 던지셨어요. 근데 그때가 아빠가 이미 장례식장에서 늦게 오셨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걸어오셨고 그래서 그때가 완전 새벽인데 막 큰 소리로 막 썩 물러가라라든지 이 더러운 것이 막 여기가 어디라고 막 이런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소금을 허공에다 던지시니까 이제 옆집에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랑 오빠는 어떻게든 엄마를 말리려고 하고 엄마는 계속 이걸 뿌리치면서 이제 그것에 이게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금을 뿌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엄마가 대문 열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이제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1층으로 가서 대문을 열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대문을 열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대문 쪽을 쳐다보면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나셔서 아빠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엄마는 정신을 잃으셨어요. 근데 오빠랑 아빠가 이제 엄마 정신을 잃은 엄마를 부축해 내려와서 안방에 눕혔는데 엄마는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의식이 없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보니까 막 온 집안이 다 소금이고 소금밭이고 옥상에도 소금이고 막 옆집 지붕에도 계단에도 막 온통 다 소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었던 때라 이게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흔적도 없이 그다음 날 아침에는 흔적도 없이 이게 다 녹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빠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해피하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엄마가 이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 아빠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주교도 하나님이니까 천주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님을 모셔와서 또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안 나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온 집에 불을 다 켜두시고 이제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날은 집 밖에 나와 계셨어요. 6시만 넘어도 이제 그 집에 혼자서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아빠한테 계속 이사를 가자고 이렇게 사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를 간 사이에 아빠가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무당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똑바로 눕혀놓고 검은색 천으로 엄마의 전신을 다 덮었대요. 그리고 이제 도끼를 가지고 계속 휘두르다가 엄마의 좌우 팔을 찍어내리는 것처럼 위협을 하고 계속 그런 의식을 하다가 그 다음엔 엄마를 또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고 검은색 천으로 또 다 덮어서 정말 머리를 찍어내릴 것처럼 이렇게 도끼를 내려치더래요. 아빠는 그거를 보면서 무당이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머리가 깨져서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공포스러우셨다고 해요. 웬만하면 정말 겁 안 먹는 아빠인데 그때는 정말로 몇 미리를 남겨두고 정말 힘껏 내리치는데 몇 미리를 남겨두고 멈추고 이런 걸 보고 너무 무서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 엄마는 괜찮아지세요. 무당이 그렇게 해주고 나서 저희 엄마는 괜찮아지세요.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그때 와서 아빠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이면 그 후에 우리 엄마는 왜 아팠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아빠가 결국에 교회를 간 건 참 좋은 일인데 엄마가 사실은 그때 목사님 오시고 신부님 오시고 무당이 오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되게 아프고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데 무당이 해결을 했다는 거는 무속적인 부분에서 이게 무언가를 빼는 방법 아니면 혹은 규칙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무당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제 생각에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셨다면 만약에 그대로 그 순간에 이제 엄마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 엄마의 몸을 떠나가셨다고 해도 그 남아있는 기운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보고 했었지만 이제 귀신이 나갈 때는 그 엄마가 대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집 밖으로 쫓아낼 때는 꼭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금은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네, 그런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는 빙의를 걸린 거랑 걸린 척하는 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보더라도 이 사람 빙의 아닌데 빙의인 척 하는 행동이 정신병일까 아니면 관종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일까? 날 놀리는 걸까? 혹은 진짜 빙의일까? 아니면 빙의라고 겁먹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중점이 돼서 제보자를 대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권위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정말 힘든데 너 빙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빙의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모르셔서 그렇지만은 빙의가 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걸린다는 거는 그건 표면적으로 꽉 찼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빙의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옷가게에서 장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손님이 들어왔을 때 살 손님인지 안 살 손님인지 그걸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 실수에 빠진다는 거, 자만에.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치료하고 이렇게 가서 현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눌림 당하더라도 전적으로 제보자를 믿어야 된다. 맞죠. 네가 말하는 그 귀신 들림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하게 얘기해주고 편하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학문적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그 테두리 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여러 방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 굴빈이 보셨을 때도 저건 너무 쇼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 그 저희도 거기까지는 미리 알고는 있어요. 진또하고도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라고 했을 때 온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진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당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해결돼요. 저는 당직기를 보면서 그 빙의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빙의가 걸렸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 올라오든지 어느 순간에 내려가든지 주변 사람과 본인은 사실 실제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빙의가 맞나요? 이거 아무래도 귀신 때문에 더 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미미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확신이 없다면 사실 그거는 귀신의 핑계를 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정말로 내가 확신이 있어서 나 이렇게 행동을 해. 내가 그동안 기억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면 되게 스스로를 믿고 웬만하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당직기를 보면서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도 항상 느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아.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용진이가 가다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굉장히 큰 실수야. 누군가한테. 근데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귀신 탓 때문이었어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편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건 귀신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요. 그 탓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청했으면 그 탓을 받아주는 것도 저희 몫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부부 관계에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귀신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다는 거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 맞아요. 그거 이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걸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 탓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사람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 그 탓 자체를 저희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맞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당직기의 취지였어요,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또 편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도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직기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치부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간 테니까 이제는 귀신 없어요. 지금 찌직 소리 들리는데 어떤 소리예요? 아무 소리도 아닌데요? 당황했다. 지금 계속 소리 나가지고. 저는 안 무서워요.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 만지는 소리인데? 찌직 이런 소리 났는데 뭐가 저는 아무 불 소리도 안 튀는 소리 났는데 같은 거. 아, 강아지 소리. 소름 돋네. 강아지 없어요. 어?